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혼 사연이 아닌 절연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늘이 이어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천륜이라고들 하시는데요. 그만큼 끊어내기 힘든 것이 천륜인데 저는 그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면 오죽했으면 천륜까지 끊어낸 것일까 궁금들 하시나요? 그러면 지겨운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히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5살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7살로 직업은 냉난방 설비 업체에서 현장팀이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는 저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한 부부였어요. 첫 만남부터 느낀 건데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말투도 차분하고 무엇보다 식당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예의 바른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호감이 갔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남편의 긍정적인 성격도 알게 됐어요. 일이 힘들어도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웃으면서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6년 차에 접어든 부부가 되었고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였나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남편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죠. 시모도 친정엄마도 다들 축하해 주시고 저도 조심조심 생활했는데 석 달쯤 됐을 때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충격이 정말 컸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죠. 남편이랑 상의해서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고 그렇게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런데 1년을 그렇게 보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병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나는 더 괴로워. 병원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주변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그냥 우리 둘이서 잘 살자. 그러다 생기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낳고 말이야. 포기하자는 말을 들으면 섭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만큼 1년의 과정이 너무나도 지옥 같았고 하루하루 지쳐갔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상의 끝에 노력을 멈추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둘만 신경 쓰면 되는 삶을 살게 되니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을 챙기는 것도 알아서 척척 누구 하나 섭섭한 일 없이 공평하게 잘 챙기더라고요. 저 역시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직접 나서서 챙기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남편 마인드가 공평함을 깔고 있으니 집안일로 싸울 일은 전혀 없었죠. 처음엔 시모와의 관계도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워낙 저희 부부가 시모가 바라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챙기기도 했고 언제나 선은 지키며 지내니 시모가 저희에게 입댈 것이 없기도 했습니다. 다만 힘든 것이 있다면 시모는 뭘 하나를 해주면 더 많은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바라곤 했다는 건데요.
선을 긋는 게 조금씩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게 몸살이 났는지 꿈쩍도 못하게 있게 누워있어서 그래. 병원도 다녀오고 주사도 맞았는데 아직 좋지가 않네. 네? 식사는요? 식사도 못 드셨겠네? 입맛이 없어서 따로 차릴 힘이 없기도 하고 말이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이가 같이 살고 있긴 했지만 그 사람이 살뜰하게 챙길 성격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설령 챙긴다 해도 제 입장에선 그냥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퇴근해 죽을 끓여드렸어요. 시모도 다행히 입맛에 맞으신지 잘 드시더라고요. 이럴 땐 아들 딸보다 며느리구나. 시모 아프다고 이렇게 달려와서 죽도 끓여주고 말이야. 고마워. 덕분에 몸살도 달아나는 기분이야. 이런 시모의 모습에 몸이 피곤하긴 해도 시댁으로 곧장 와서 시모를 챙긴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가, 덕분에 내가 몸살은 다 나았는데 이제 몸보신이 좀 필요한 것 같구나. 오늘 일찍 좀 퇴근해서 올 수 있겠니? 닭백숙을 먹고 싶은데 그건 오래 푹 삶아야 맛있지 않니? 네가 퇴근하고 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말이야. 회사에 있는 저에게 몸보신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은 황당한데 아예 반차까지 쓰고 와서 닭백숙을 만들라는 것은 이해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정 백숙이 드시고 싶으시면 저녁 시간 맞춰서 집으로 배달 보내드릴게요. 그거 드시고 몸보신 하세요. 배달 음식? 밖에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라 집에서 정성 들여 만드는 거랑 같니?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오면 안 되니? 난 배달 음식은 싫은데. 네, 반찬은 아무래도 무리고요. 다음에 가서 해드릴게요. 오늘 당장 먹고 싶은데 다음은 무슨. 됐으니까 그냥 백숙 배달이나 시켜다오. 지금 당장. 서운하다는 것이 말투에 덕지덕지 묻어났지만 저 역시 그 상황이 황당했던 터라 백숙만 시켜드리고 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황당한 상황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고삐가 풀린 것처럼 시모는 꼭 주말만 되면 연락이 와 무리한 명령을 하기 시작했죠. 이불 빨래부터 장 보는 것까지 온갖 잡일을 시키려고 연락을 해오는데 남편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 시모에게 한 소리 하게 되었죠. 엄마, 집사람도 평일엔 일하느라 힘든데 주말엔 좀 쉬어야 하는데 매주 이렇게 집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집사람은 언제 쉬어? 정 집안일이 힘들면 누나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처음엔 그런 것이 아니라며 변명을 시도하던 시모도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알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그 후론 같은 문제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문제가 잠잠해지니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남편이랑 주말에 여유롭게 데이트도 하고 집에서 푹 쉬기도 하고 이런 게 원래 결혼 생활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시댁 근처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라고는 하지만 시댁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냥 형님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챙겨드렸어요. 생일 때는 문자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가끔 안부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점점 본인을 더 많이 챙겨주길 바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당일 판매하지 못한 디저트를 저에게 몽땅 사서 회사에 돌리라는 명령을 하지를 않나. 제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가게 홍보글을 부탁하지를 않나. 여러모로 피곤한 부탁들이었죠. 그래도 거기까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어요. 정 안 되는 일엔 거절도 하면서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날은 신우이의 생일 전날이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올케, 내일 내 생일인 거 잘 알고 있지? 올해는 선물로 때울 생각 말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와서 생일상 차려줘. 참고로 나는 잡채에 당근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당근은 빼고 미역국에 소고기는 특등급으로 사고 말이야. 순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시부모님도 아니고 제가 왜 생일상까지 차려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물며 제 생일엔 단 한 번도 축하한다는 연락도 한 적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왜요? 저 내일 회사 출근도 해야 하고 아침에 바빠요. 그냥 다음에 밖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애둘러 그건 너무 과한 부탁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슈누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올케, 진짜 웃긴다. 엄마 생신은 집에서 차려주면서 왜 내 생일엔 밖에서 대접한대? 나도 올케한테는 쉬어른인데 당연히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쯤 되니 저도 좋게 그 대화를 끝맺을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우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저도 그간 참아왔던 분노라는 게 터진 것이었죠. 형님,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은 형님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이세요. 형님이 시댁 사람도 맞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님 생일상까지 차려야 할 필요는 없죠. 형님이 남편 누나이지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올케, 지금 올케가 잘 몰라서 그딴 망언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동생한테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어릴 때 내 동생을 얼마나 잘 챙겼는데. 그렇게 남편을 잘 챙겼고 그렇게 생일상이 받고 싶으면 저 말고 남편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못 차리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날 저와 신우이는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한바탕 해주고 나니 마음에 걸리기는커녕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신우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고 시모도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가 되진 않았습니다. 잠시 불편한 걸 참는 것이 제 생활에 침해받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단 100만 배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마저도 길진 않았어요. 다음 해에 신우이가 맞선을 본 남자랑 결혼을 올렸으니까요. 신우이가 시집을 가니 확실히 살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일도 없고 시댁에 가도 신우이 얼굴을 볼 일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물론 신우이는 결혼하고도 친정에 지나치게 자주 오가긴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시댁에 들르고 명절도 아닌데 친정에서 밥 먹고 가고. 하지만 자기도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다 보니 예전처럼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시모는 원래 허리 쪽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평소에도 조심하시던 분이었어요.
무거운 것도 안 들고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피하시고.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저도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편찮으신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시모는 침대에 누워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친정 문지방 닳게 오가던 시누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는 자기도 바쁘다며 병문안조차 제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일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시모도 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한테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간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간병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남편이 재빨리 말을 받았어요. 간병했으면 되잖아. 집사람도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간병을 해? 다른 사람 손길 닿는 거 싫다. 며느리라면 몰라도. 그러지 말고 얘야. 이번엔 네가 좀 고생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낯선 사람이 곁에 있는 건 불편해서 그래. 남편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시누이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친정엄마 병원 오갈 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수발을 들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걸 생각하니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시모를 맡아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고맙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간병인 쓰는 게 맞긴 한데 엄마 성격상 쉽지 않잖아. 당신이 맡아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시모의 간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모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입원비며 치료비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도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목돈 있던 거 네 누나 결혼할 때 다 써버렸고 내 도움으로 결혼한 네 누나도 당연히 돈이 없을 테고 말이야. 간병에 이어 병원비까지 저희 몫이 되니 솔직히 달갑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넣을 곳이 없긴 했죠. 시누이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시누이보단 저희 부부가 버는 돈이 더 많으니 좋은 마음으로 그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 만기되었던 터라 여윳돈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병원비까지 해결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시모의 간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 때문이었죠. 당연히 제가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그 태도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들마저도 저에게 고생이 많다며 이런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며느리분이 정말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간병까지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에도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워낙 대단하니까 며느리도 저렇게 시댁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병원비도 다 내주고 며느리 시켜서 이렇게 간병도 해주는 거예요. 할 말이야 많았지만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또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병하며 몸은 몸대로 축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썼음에도
뿌듯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시모에 대한 앙금이 남았을 뿐이었죠. 그 후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과는 거리를 두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뭐 하냐며 집으로 오지 않겠냐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거나 아예 남편만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겨우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는데 시누이가 시모를 본인 가게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시모 딸의 일이니 하는 수 없이 나갔다가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주말이니까 집에 있지? 집에서 허송세월이나 보내지 말고 네 시누이 가게 와서 일 좀 돕거라. 내가 나와서 좀 도우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정말 먹이 사슬이 따로 없었어요. 시누이는 시모를 부려먹고 시모는 몸이 안 좋으면 저한테 연락하고 제가 한 달 내내 간병하며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참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당장 가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그동안 참고 있던 게 많았거든요. 시댁에 따지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말려서 참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하니까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뒤를 따라 시누이의 가게에 갔고 두 사람은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많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라고요. 와중에 시모는 남편에게 고자질한 것이 불만이라는 듯 저를 노려보기도 했죠. 남편은 그 모습 또한 놓치지 않았는지 더욱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사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잡일이나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분명 그러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일에 집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 말에 시모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죠. 이번엔 시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나도 그래. 엄마 허리 때문에 입원했던 거 몰라? 몸도 성치 않은 사람 붙잡고 왜 가게 일을 시켜? 가게가 바쁘면 직원을 구해. 그게 부담스러우면 혼자 좀 해결해 보든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손을 빌리냐? 그 순간 가게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렸죠. 내가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집사람이랑 부딪히면 엄마고 누나고 바로 연 끊을 거야. 그런 줄 알아? 마지막 경고를 날린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시누이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두 사람에게서 개인적인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원망도 없을 뿐더러 언급조차도 없었죠. 저도 굳이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며 온전히 제 일상을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 친정아빠한테 급한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이라고 하셨죠. 잠이 확 깨면서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남편도 같이 일어나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전날 저녁에 회를 드셨는데 그게 잘못됐나 봐요. 밤새 토하시고 설사하시다가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핏기 하나 없는 엄마는 누워 계시고 그보다 더 창백한 아빠가 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한 탈수인데 평소 당뇨가 있으시니 혹시 몰라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내시경, 혈액검사, CT 등등 필요한 검사를 다 받기로 했죠. 아무래도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시니 확실하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엄마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줬고 저도 제 돈을 보태서 검사비를 마련했습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입원해서 검사를 받기 시작하셨고 저는 회사 끝나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돌봐드리며 주말에는 아빠와 교대로 간병을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가 연락이 와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네 엄마도 입원한 게 사실이니? 설마 네가 그 비용을 내는 건 아니겠지? 시모는 엄마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다짜고짜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돈 이야기도 문제였지만 시모의 말투 역시 날카로웠던 터라 저 역시 대답이 좋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왜긴 왜야. 당연히 안 된다고 하려고 그렇지. 고함을 꽥 질러낸 시모는 한 번 더 숨을 고른다 싶더니 제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도 현실이 맞는 건가 하는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니, 네 엄마는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무슨 입원을 해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니? 흔히들 뚜껑이 열린다고들 하죠. 아마 저도 그 뚜껑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작 검진을 받겠다는 것뿐인데 이처럼 이미 날 받아놓은 사람 취급을 하는 태도에 더욱더 화가 나더군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그런지 저도 거리낌 없이 하고픈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해도 어머님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라고요. 그런데도 친정엄마 병원비는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기는 여기 있지. 우리 아들 돈인데 왜 네 엄마한테 쓰니? 난 절대 싫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한 돈이 그딴 식으로 낭비는 되는 거 싫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돈 말고 제 돈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머님 병원비도 제 돈으로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병원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말을 들은 시모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라고요. 하! 네 돈? 네가 돈이 어디 있어?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네 거야? 네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겠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밥 먹고 집 살고 그게 다 네 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아유, 착각도 적당히 해야지. 웃음은 제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봉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고 상여금은 제가 더 많이 받아 비중으로 따져도 제가 더 높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말을 단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전부라 믿는 그 태도. 그게 너무 한심해서 이젠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시모에게 전화와 문자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는 연락이었죠. 물론 답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분노는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함께 엄마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병실 앞에 시모와 아빠가 서 있더라고요. 대화라기보단 시모가 아빠에게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검사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당연히 병원비는 있으시죠? 아시다시피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병원비를 대느라 우리 아들이 지금 돈이 얼마 없고요. 설마 그렇게 힘든 애들한테 사돈 병원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생각은 아니시죠? 얼마나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말하는지. 시모의 말이 쉼표 하나 빠지지 않고 제 귀에 날아와 쏙 꽂히더라고요. 주먹 쥔 손이 다 떨려왔어요. 그런데 이런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무서운 기세로 시모에게 다가가 팔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 없다고 힘들다고 한 적 있어?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아들.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번에 우리 아들 엄마 때문에 돈도 많이 썼는데 너무 힘들까 봐. 그러니까 나는 힘들다고 한 적도 없잖아. 그리고 엄마 병원비 내가 낸 거 아니고 집사람 적금 만기된 걸로 낸 거야. 그것뿐인 줄 알아? 이때까지 엄마 생활비나 엄마가 다니는 경로당 간식도 집사람이 다 챙긴 거라고. 자잘한 거부터 큰 것까지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챙기고 심지어 간호까지 해준 며느리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남편의 말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니, 있을 리가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무슨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던 시모를 바라보던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다시 한번 집사람 힘들게 하면 연 끊겠다고.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엄마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 남편의 입에서 절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시모도 일이 크게 번졌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가야, 난 정말 몰랐어. 네가 모은 돈으로 내 병원비 내는 줄도 몰랐고 네가 그렇게 나를 챙기고 있는 줄도 몰랐단다. 내가 알았더라면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겠니? 나 그렇게 모질고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야. 알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변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아예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하나를 주면 열을 바라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병원비도 그래요. 그렇게 제가 제 돈으로 다 해드렸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쟁이로 몰았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머님과는 그만 보고 살고 싶네요. 저마저도 연을 끊겠다고 하자 시모는 발악을 하며 화를 냈죠. 이것이 버르장머리 없겐 뭐? 연을 끊어? 내 아들은 그렇다 쳐도 네가 뭔데 나랑 연을 끊는다 만다야? 며느리한테 그딴 결정권이 있는 줄이나 알아? 시모는 상황을 더욱더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있었고 결국엔 남편의 손에 끌려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시모께 따로 드리던 용돈도 당연히 끊었습니다. 매달 드리던 생활비도 명절 때마다 챙겨드리던 용돈도 전부 끊었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활비와 용돈을 주지 않으니 시모는 신우이한테 요구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친정에 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 필요할 때가 아니면 시모에게 관심도 없더니 돈 요구하니까 아예 발을 끄는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절연이 완전히 확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났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절연이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시모가 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희가 연락을 끊으니까 이번에는 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신 거죠. 친정 부모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남편과 함께 급하게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악에 바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사돈, 딸 자식 교육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시켜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한 집안 천륜을 끊게 만드나?
그 착한 내 아들이 며느리 꼬임에 넘어가서 엄마의 나한테 연락을 끊자고 했다고요. 엄마는 당황하신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아빠는 난처한 얼굴로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사돈. 진정을 하셔야 저희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뻔뻔하기도 하지. 어떻게 그런 막대 먹은 것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낼 생각을 했는지. 나 같으면 내가 평생 끼고 살더라도 남의 집에 피해주지 않겠구먼. 하여튼 지금 당장 사돈 딸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해서 나한테 싹싹 빌라고 하고 내 아들 마음 다시 돌려서 나한테 절연하자고 한 거 취소하게 하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 척이라도 해서 내 아들 마음 돌리고 그 물건 이혼시켜버릴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다른 곳도 아닌 저희 부모님이 사는 집 거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시모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절연을 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게 절연하자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고 말없이 약속한 것이었죠. 잠깐의 눈맞춤을 끝내자마자 남편이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병원에서 망신당한 거로는 부족했어? 우리가 엄마 연락 다 피하는 거로는 부족했냐고! 사실 엄마랑 연락 끊고 나서도 진짜 연을 끊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엄마 이러는 거 보니까 확신이 선다. 앞으로 나 찾지도 말고 자식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오늘부로 나는 엄마 자식 안 할 테니까!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전한 남편은 친정 부모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터라 미리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두 분께 막말하고 상처드린 점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심지어 시모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중 가장 많이 놀란 아빠가 황급히 남편을 잡아 끌며 무마시키기 바쁘시더라고요. 어이, 김서방, 이러지 말게. 자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까지 꿇나. 이쯤 하면 됐으니 그만 일어나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뵐 면목에 없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오로지 본인 살 길만이 중요했는지 시답잖은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누가 들어도 연기톤인 대사를 한 시모는 조심히, 아주 조심히 털썩하고 쓰러지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 연기가 오죽 어설펐으면 부모님조차도 그 흔한 괜찮냐, 정신 차려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더군요. 시모는 눈을 꼭 감은 채 앓는 소리를 냈지만 그 누구도 시모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한참을 질질 끌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제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그저 구급차 태워 병원으로 보내는 수밖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왔고 구급대원들이 시모를 들것에 옮기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도 이건 아니다 싶긴 했는지 실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는 시모를 보긴 했지만 저는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분이라도 빨리 구급대원분들이 환자를 데리고 가주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시모는 들것에 실려 친정을 나서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연락을 끊자고, 전화번호도 차단하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사도 하자고 결정했어요. 시모가 또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시모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모르는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죠.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던 중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전화로요. 시모가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옆에서 들을 수 있었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지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몇 날 며칠 울기만 하다가 계속 쓰러졌다고! 이러다 진짜 엄마 잘못되면 너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장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뭐라도 드시게 하란 말이야! 엄마가 몇 날 며칠 울기만 해서 쓰러져?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믿지. 엄마가 굶을 사람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다른 건 몰라도 끼니 하나만큼은 다 챙기던 분인데? 그리고 설사 누나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연 끊는다고 했잖아. 그 말 진심이고 나는 이제 엄마 없어. 그러니까 누나가 알아서 챙겨. 가게 바쁘다고 불러서 부려먹던 거 이럴 때 좀 갚으면 되겠네. 내가 어떻게 엄마를 챙겨? 나도 이제 챙겨야 할 내 가정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용돈이라도 좀 줘. 어? 당장 생활비가 끊기니까 나한테까지 손 벌리는데 미칠 것 같다니까. 누나, 나도 가정 있어. 누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가정 있었다고. 난 누나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도 엄마 챙겼는데 가정만 있는 누나는 엄마 챙기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어? 어쨌든 나는 엄마가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갈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잘 챙기고 살아.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무시했고, 그렇게 되니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아봤자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것이 뻔했기에 전 나에 받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인분들과 친척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모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였죠. 워낙 시끌벅적하게 일을 벌이는 시모였던 터라 이리저리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었죠. 우선 시모는 저희한테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니 생활이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시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누이마저도 거절을 하며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모는 시부가 남긴 집 한 채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저와 남편이 살뜰히 챙겨드려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이 뚝 끊기니 집까지 팔아야만 했던 것이었죠. 집까지 팔아 생활비도 마련했겠다. 이제 조용히 좀 살면 될 것을. 진격의 시모는 시누이에게 괘씸함을 느낀 것인지 이번엔 시누이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서 했던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딸이 엄마를 버렸다고 불효녀라고 욕을 하며 난리를 친 덕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와중에 시누이의 남편에게까지 삿대질을 하며 마누라가 이딴 몹쓸 짓을 하면 남편이란 사람이 바로잡아줘야지 왜 보고만 있냐고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효도에 관해 교육하지 않았냐고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시누이의 남편은 당연히 시누이에게 크게 화를 냈고 시누이마저도 결국엔 시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시누이 남편의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시누이는 지금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는 살얼음판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효에 도리만 했더라도 시모가 그렇게 찾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참 단물 빠지니 매몰차게 버려버리는 시누이나 그렇다고 해서 딸네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시모나 도낀 개낀이라 생각했네요. 그 후 완전히 혼자가 된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안쓰럽거나 불쌍한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한 짓도 선을 넘었지만 특히나 친정 부모님을 2번이나 찾아가 그런 짓을 하신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의 속내는 어떠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다 보니 그 속이 말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 조용히 있을 때면 어머니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후회하는 거 아니지? 혹시나 그런 거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만이라도 어머님 뵙고 지내. 아니, 괜찮아.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고 또 왕래하면서 지내면 당신 성격 그냥 두고만 보고 있기도 힘들 거야. 또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챙기다 보면 또 같은 일 반복될 거고. 난 이제 그렇게 두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그런 일로 상처받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당신도 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괜찮으니까. 우리 지금처럼 속 편하게 우리만 신경 쓰면서 살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시댁과의 연을 끊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나니 정말 속이 편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시모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달려가는 일이 사라진 것이 참 좋더군요. 요즘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누이와의 연락마저 끊어버렸으니 온전한 저희만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1년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자연 임신을 말이죠. 사실 저희 부부는 아기를 포기했었잖아요. 유산 이후로 병원을 오가며 힘들어했고 결국 둘이서 잘 살자고 결정했었는데 시댁과 연을 끊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거예요.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내가 당신은 물론이고 아기까지 잘 지켜낼게. 우리 행복하게 키우자. 임신 사실을 제일 먼저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빠도 정말 기뻐하셨죠. 그동안 제가 아이 때문에 고생했던 걸 아셨기에 부모님도 더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남편은 정말로 저를 잘 챙겨줬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차로 데려다주고 집안일도 다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사다 주고 그동안 시댁일로 바빴던 시간들을 이제는 온전히 저한테 쏟아내주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엄마는 평소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빠는 물품 공세를 쏟아부으셨죠. 이런 생활 속에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졌는지 부모님께도 더 살갑게 대하며 잘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도 수시로 들어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자주 연락드려 엄마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이 아빠도 만족스러우셨는지 어느 날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잘해. 마누라한테 지극정성인 것만 해도 100점인데 장인장모한테도 저리 잘하니 200점, 300점을 줘도 모자라겠어. 요새는 우리 딸보다 사위가 더 친아들 같다니까. 이렇듯 다정하지만 든든한 남편과 영원히 제 편이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저는 어느새 만삭의 몸이 되었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요즘 들어 자주 시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곧 태어날 우리 아들을 보면 좋아하실 텐데 요즘은 잘 지내고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모와 잘 지낼 마음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저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뿐이었던 사람인데 손자와의 관계에서는 평화로울 리가 없으니까요.
또 분명히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며 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는 명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일주일에 7번을 부르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압니다. 출산 후에도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지금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겠지만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잘 헤쳐나가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쓰고자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고민이 많았어요. 키워주신 부모님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걸 굳이 사연으로 적어도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라는 것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와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들도 정말 많고요. 저처럼 참다 결국 절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생 참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참는 것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선을 확실히 그어주는 것도 자신과 자기 과정의 평화를 위해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물론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연 이후 얼굴 붉힐 일 하나 없이 행복만 가득한 저의 가정을 되돌아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본인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 현명한 선택 내리세요. 행복하기만 해도 짧은 것이 인생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